오늘은 지난주 좋은 가설 세우기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을까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가설 검정이라는 말보다는 A/B 테스트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B 테스트가 뭔지, 그리고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각 단계들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계학에 일단 가설 검정을 하는 내용들이 기초를 두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통계 용어를 남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이제 양해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A/B 테스트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개념은 각 유저 그룹에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과 행동을 수집해서 상품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미래의 마케팅 전략을 수집한다. 예, 일단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A/B 테스트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가설은 왜 이렇게 빡세게 써야 되고 그러냐? 그 이유는 의사결정을 사실이랑 수치에 기반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데이터 드리븐 조직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A/B 테스트가 요즘 핫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B 테스트는 크게 5단계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 세우기, 두 번째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기, 그리고 세 번째는 A/B 테스트의 기간 정하기, 그리고 네 번째로 실험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크게 5가지가 있고요. 가설 검정에서 말하는 가설은 지난번 좋은 가설 세우기 그 가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설은 기무 가설이랑 대립 가설을 의미를 하는데요. 기무 가설이 뭐고 대립 가설이 뭐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세운 가설을 기반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적어봤습니다. 일단 지난번 가설, 새로운 온보딩 프로세스는 기존 대비 신규 가입자의 온보딩 시간이 더 짧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새로운 온보딩 프로세스가 기존 프로세스랑 온보딩 시간의 차이가 있나?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프로세스 중에서 온보딩 시간이 더 짧은 게 무엇인지 비교를 해서 도출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설 검정의 첫 번째 스텝이다.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무가설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고요. 반면에 대립가설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대립 가설이 채택이 되고 기무 가설이 기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 검정을 하는 단계에서 가설 검정을 통해서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만약에 기무 가설이 채택이 돼버리면은 우리의 가설, 온보딩 시간이 더 짧다라는 이 가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프로세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을 해야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디폴트 액션은 기존 온보딩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대립 액션이 새로운 온보딩 프로세스. 그리고 연가설이 기존 온보딩 프로세스와 신규 온보딩 프로세스의 신규 가입자 온보딩 시간은 차이가 없다. 라는 게 연가설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립가설은 온보딩 시간은 차이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긋지긋한 가설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링이고요. 두 번째는 샘플 사이즈입니다. 샘플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험을 진행할 때 모든 모집단의 구성원들한테 이 실험을 하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의 사람을 타이트하게 선정을 해서 실험을 빠르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은 그렇게 모집단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뽑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이 샘플링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랜덤 샘플링이죠. 아마 랜덤 샘플링은
통계학을 배워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샘플링 기법인데요. 랜덤 샘플링은 쉽게 설명하면은 모집단에서 각 표본들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선택될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게 랜덤 샘플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뽑기 같은 거, 추첨 같은 거 돌릴 때 사람들 이름 막 넣고 랜덤으로 막 뽑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택될 확률이 동일한 것이 랜덤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샘플링을 할 때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뽑게 되면은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실험 결과를 좋게 해줄 것 같은 애들을 조금 밀어넣고 통제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왠지 이 실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 같은 애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사람을 배분을 하는 게 편향을 그쵸 주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랜덤 샘플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샘플링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타겟 그룹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뭐 20, 30대 남녀가 타겟 그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서비스, 이 상품을 혹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페르소나는 가지고 그 페르소나 집단 안에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샘플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샘플 사이즈인데요. 5명씩 뽑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퀵하게 보겠다 하면은 5명으로 인한 편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 5명을 가지고 50억 인구를 대표한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샘플 사이즈는 보장이 돼야 되고요. 통계적으로 권장되는 최소 표본 수는 50개입니다. 뭐 30개라고 하고 뭐 60개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일단 뭐 대체적으로 50개 정도는 표본 수를 확보를 해야지 그 표본에 의한 실험 결과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표본 수는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들보다도 제가 이번에 업무하는 거 보면서 약간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아예 통제 집단 없이 전체 인원을 실험 집단으로 밀어넣고 그냥 전후 기간으로만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냐? 그 이유는 통제 집단이 없고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그 실험의 결과를 확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수치의 변화가 이번 실험으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이 실험이 진행됐었던 그 기간이 예를 들면 뭐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뭐 유독 잘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실험을 안 했던 시점과 실험을 했었던 시점에 활동을 했었던 유저의 특성이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바람에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 없이 냅다 바꿔버리고 모든 사용자를 실험 집단으로 대상화해서 실험을 집행을 해버리면은 가설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이 제품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확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이라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본들도 정하고 가설도 정하게 되면은 며칠 동안 우리 실험할까?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 기간도 너무 짧으면은 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실험 기간을 세워야 되는데요. 물론 표본 집단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이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여서 2, 3일 정도 안에도 테스트를 종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페이지를 하나 발견을 해서요.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몇 가지의 정보만 조금 입력을 해주시면 적정 테스트 기간을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5만 명의 50%의 인원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하루도 안 되면서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숫자가 작아지면 기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기간까지 정해지면 드디어 우리는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실험을 착착착 진행해서 2, 3일 뒤에 실험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고 이 통제 집단이랑 실험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아까 그 기무가설 부분을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때도 역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과감히 넘어가서 한 줄로 정리하면은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대립 가설이 채택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설이 채택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p-value가 0.05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사항. 결과 데이터 보자마자 신규 온보딩 프로세스 온보딩 완료율 23%, 기존 온보딩 프로세스 완료율 21%. 무조건 신규 온보딩이 더 많네. 라고 그냥 냅다 질러버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p-value 비교 안 해봤잖아요. 이 숫자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를 통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두 수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23%랑 21%를 비교를 해서 온보딩 완료율이 더 높은 신규 온보딩 프로세스가 더 낫구나 라고 이제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실험이 끝나고 통계 검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행복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신규 온보딩 프로세스랑 기존 온보딩 프로세스의 온보딩 시간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온보딩 프로세스의 결과가 더 좋았으면 우린 이제 그때부터는 기존 프로세스 다 버려버리고 신규 온보딩 프로세스로 교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결국 연가설이 채택이 돼버렸다, 차이가 없어버렸다 하면은 신규 온보딩 프로세스도 별로였구나,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서 또 이런 지지부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테스트들이 다 끝나게 되면 A/B 테스트 하나의 이 플로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오늘 내용이 끝났는데요.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제품 성장이 레이아웃 조금 바꾸고 버튼 세트랑 바꾸고 한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죠. 근데 A/B 테스트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 효과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기능들을 여러 가지 넣었던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효과 있는 기능이었다를 증명을 해내고 그런 기능들만 모아서 조금 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A/B 테스트까지 이렇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무수한 실험들과 가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다들 원래 생각했었던 가설들이 채택되고 더 좋은 기능들이 모여서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